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실적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사상 처음으로 작년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도 확인해 봐야겠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420억 원으로 집계가 되며 전년 대비 33.7%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오늘 네이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개장 후에 지켜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시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에서 경제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관련주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반종민 소장님, 개장 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개장 후에 대응할 때 좀 여러 가지 전략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뭐 원래 이러한 이슈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전략 매도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지금 이게 그 모멘텀 자체가 긍정과 부정이 같이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매도보다는 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 한다면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탐사에 대해서 한국석유공사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지난 4일 때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이제 산자부 고위직 관계자가 가스 징후에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 확보 수준은 좀 아니라고 밝혔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어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여기에 코멘트를 봤을 때 추가 탐사 시추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안 한다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남은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 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그 검출 자료, 뭐 시료 등을 통해서도 그 분석과 그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발표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 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한 그 종목들 대다수 보자면 테마가 굉장히 셌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금일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제 그 타이틀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좀 강하게 연출되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그 측면을 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그 주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대감을 살펴봤을 때는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3월 말에 그 입찰 그 절차를 좀 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고 투자 유치 중에 총 7개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게 뭐 명태, 오징어 등의 좀 다른 것들이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만약에 해외 쪽에 대해서 투자를 받게 된다 한다면 다시 시추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 뚫는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도 한 11번 뚫었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시추를 해서 이제 결과가 알 수 있다는 점도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시추에 대한 의지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이 오히려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리스크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해외 투자 유치 시 협상력이 다소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리스크적인 포인트고 여러 번 시추할 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논란이 또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상 삭감에 따른 부분들도 있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좀 장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내용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걸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자나 비용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좀 살펴봤을 때 한 번 시추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슈가 커질 정도라면은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는 시추 계획 시 부정적으로 그 주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적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테마로서 앞으로는 좀 작년만큼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따른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테마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위험성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하락 그리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2일 때 그 2차 유망 평가
추가해서 그 일명 이제 마기상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4개의 새로운 유망구자 이슈가 나왔을 때 일제히 상승을 하다가 차익 실현이 좀 되고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거는 이번 이슈가 좀 일부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 시점에 대해서는 그 대왕고래 그러니까 동해가스전 관련주의 경우에는 리스크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략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3월에 대한 내용까지 좀 살펴봤을 때는 비중 축소를 좀 강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대응이 또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비중 축소를 지금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부정적인 게 많아서 오늘은 좀 피난을 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대왕고래가 앞으로 뭐 추경을 견인하는 뭐 원동력이라든가 하는 일은 이제 기대가 많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기대도 컸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테마주로 지금 형성됐던 이런 자금들이 크게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들은 사실 보통 다른 테마로 향하는 경우가 결국 많거든요. 관련해서 좀 볼만한 다른 섹터들이라든가 이 피난자금처가 어디가 될까 이런 것들도 보실까요? 전거래 때 외국인 순매수세나 기관 순매수세를 봤을 때 제약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건설주의 경우에는 이제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좀 이슈가 부각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는 좀 오히려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은 그 AI 하드웨어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하고 전력 설비 쪽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기대를 많이 했던 곳들이 아마 뭐 유리기판 쪽들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모험 자본에 가까운 이런 테마주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도 좀 살펴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에 대해서도 좀 강도가 높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고 베이스 깔린 기업들 위주로 좀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테마주 중심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왕고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오늘 매도 물량이 아마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래도 이 완전히 피난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전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화두입니다. 딥시크 금지령. 이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도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감한 정보가 많은 금융권 특성상 이 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금지령이 나온 거죠. 김성윤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AI 관련주 영향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딱히 영향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AI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AI 기업들과 거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좀 일단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설 명절에 아시겠지만 우리 되게 편안하게 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딥시크가 전 세계 깜짝 몰아붙이면서 놀랐죠, 예. 그죠? 이제 미증 시가 완전 박살이 났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또 되게 미국에는 또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그 최근의 흐름 보면요, 그 공포로부터 거의 다 빠져나온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주가가 밀리는 건 있지만. 이것조차 이제 그동안 투자를 했었던 분들의 어떤 차익 실현 타이밍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미증시는 계속 M7 위주로 돌아갈 거니까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은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을 명절날 봤을 때 딱 한 개의 문장을 보고 그냥 접었습니다. 관심을 뭐였냐면은 이제 전체 이 개발비가 80억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딥시크는 1,000억이 아니 딥시크가 아니고 이제 챗GPT는 1,000억이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80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중국이 보통 잘하는 건데 이제 어떤 한 영웅시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한 여직원 에이스 여직원을 얘기하면서 그 여직원의 연봉이 20억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개발비가 80억인데 직원 한 명의 연봉이 20억이다. 그러면 일단 이 비용 개발비라는 비용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였는지 일단 그걸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쓰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어저께 또 얘기가 좀 이해가 좀 안 됐었던 게 보통 이런 이슈가 나오고 딥시크를 차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기업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한 부분을 분명히 풀고 해석을 좀 많이 하는데 기업보다 먼저 중국 당국 외교부에서 나서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 자체가 확실히 딥시크도 이제 다른 기업들처럼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놓고 밀어준 게 분명히 있구나 보조금도 엄청나게 받고 있구나 그거 가지고 또 버텨가면서까지 또 이 시장을 또 다른 어떤 이제 2차전이나 이쪽처럼 비슷하게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고요.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네. 이번에 그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더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미국, 이탈리아,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 조치를 취했던 곳들에 대해서 뭔가
공격성,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까? 이러면 우리나라 무역이라든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난 트럼프 일기 때와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번 미국이랑 붙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자칫 잘못했다가 지금 중국 상황이 되게 어려운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어떤 걸 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알지도 못해서 테무 같은 기업들이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싼 제품들을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비수기였던 1월 달부터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것도 근데 시장에 혼란이 된 걸로 봐야 맞아요. 되는 근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중국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자동차거든요. 네. 비아디가 우리나라를 진출을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고객들한테 다른 조치로 뭔가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비아디 포기하겠다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비아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채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고 제가 보더라도 비아디 최근에 나온 이 아토 이 가격을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이거 엄청나게 마이너스 받고 파는 거라밖에 보이지가 않기 마케팅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너무 공격적입니다. 뭐 중국 항상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객인 우리나라한테 이제 지난 트럼프 1기와 2기를 지금 비교해서 시점상으로 사실은 이제 뭔가 공격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용 약관을 보면요, 이게 좀 우리나라 이 유저들 그냥 까셔가지고 아마 로그인하신 분들은 아마 후회를 되게 많이 하실 만한 내용들이 딥시크 되게 얘기하시는 많아요. 거예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푸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막 전쟁 비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중국은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딥시크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체크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조선 3사의 맏형인 HD 한국조선해양 실적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배 급증하며 1조 클럽에 복귀했는데요. 초대형 에탄 운반선 수주가 본격화되며 올해도 순항이 예상되는 상황. 남인호 소장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정말 작년부터 우리 조선업종 참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조선 3사가 모두 영업 흑자로 전환됐고 아마 그런 호황은 올해 혹은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가장 많은 기름이 있다. 그 얘기 들으셨죠? 그건 뭡니까? 미국산 원유하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액화 천연가스, 우리 쉽게 말하면 LNG라 그러죠. LNG. 이 LNG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그 부가물이 뭐가 있냐면 에탄이 있습니다. 자, 그 에탄을 바로 운송하는 그 배가 필요한데 그거를 VLEC라고 합니다. VLEC 굉장히 복잡하죠.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Very large, 매우 크다. 맨 끝에가 C, 캐리어입니다. 매우 큰 운반선인데 그 사이에 A가 들어가면 암모니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G가 들어가면 가스가 들어가고 지금 전에 E라 그랬습니다. E가 바로 에탄입니다. 근데 이 에탄이 뭐냐면 평소는 그 기체예요, 기체. 근데 이걸 옮기려면은 액화로 만들어 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VLEC는 배 한 척에 보통 2천억, 3천억 이렇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3사는 모두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요즘 많이 올랐죠. 근데 요 근래는 또 조정 보였죠. 작년에 7만 원부터 시작해서 2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2만 8천 원. 참 고민입니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의 최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 고점 쳤다 안 봅니다. 실적이 금년에도 계속 호황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받으면 이때 편입해서 들어가시면 좋다. 여러분 계좌의 10% 정도는 저는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는 20만 원 또 초반에서 그 매수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HD 한국조선해양 포함한 조선주 호실적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선반영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호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겠죠. 실적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작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어졌던 적자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실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로 주목해 볼 만한 투자 포인트, 이번에는 손창현 팀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된 업체죠. 뭐 상당히 좀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힘들었었던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조금씩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거를 좀 보시면 매출이 4조 6,429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 1,070억으로 전환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42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세부적인 거를 좀 뜯어보면 뭐 얘기가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 대한 결국 매출이나 될지 영업이익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매출이 2조 8,269억 690억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60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듈 판매량이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EPC 설계 시공이란 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제 EPC 설계 시공이 뭐냐? 그러니까 원체는 모듈만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설계와 조달 자재 같은 걸 조달을 해서 시공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당으로 이제 뭐 전문적으로 시공이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를 계속 시장 쪽에서는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케미칼, 석유화학 쪽은 역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제 판매량이 감소됐고 이제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전기료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비용적인 측면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첨단 소재는 이제 그 신공장 초기에 대한 부분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고정비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부동산 개발 쪽에 대한 부분 사업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태양광 쪽이 결국엔 좋아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태양광 관련돼서 좀 충분히 하나솔루션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한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인해 이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이미 25%에서 50% 관세 부과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우회 수출 국가죠. 말레이시아나 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쪽에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올해 이제 그 미국 쪽의 태양광 수요가 한 40에서 50기가와트 정도는 되는데요. 자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양이 25기가와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외적으로 수입을 하든지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조달하기에는 상당히 좀 빠듯하다라고 보면 결국엔 태양광에 대한 모듈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감산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뭐 관련된 폴리실리콘 상승으로 전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태양광 셀이라든지 모듈에 대한 가격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미국 쪽에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에 짓고 있는 통합 생산 단지 조성이 본격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인고실이라든지 웨이퍼 그리고 셀이나 모듈 같은 거를 일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하나솔루션 올해 미국 IRA 보조금으로 최대 1조 원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작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수준인데 또 짚어주신 것처럼 태양광 올해는 좀 볕들 그런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태양광주의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성공 투자 위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증권가가 발행한 리포트들 통해서 주목해볼 종목들 찾아보시죠. 결국엔 찍히는 숫자가 해답인 걸까요? 오늘은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또 올해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향 보고서들이 많이 발간이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는 DL-ENC, 또 블랙핑크라는 여왕들의 컴백이 기대되는 YG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브랜드로 재도약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증권가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목표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삼양식품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역대 최대 실적,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맛 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15% 가까이 초강세 보였죠. 이 가운데 오늘 키움증권은 빛,
and raise, 즉 발표한 실적과 예상 실적 모두 좋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실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올 1분기 또한 고성장세가 전망되면서 영업이익 1,000억 원 넘길 거라고 내다봤고요. 올 2분기에 밀양 2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3분기부터 매출 반영이 예상되는 건 물론이고 미국 시장 내에 신규 채널 입점 물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과연 황제주 등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삼양식품 주가 흐름 함께 주시해보시죠. 다음은 현대로템 보고서입니다. 어제 현대로템도 정말 강했습니다. 무려 17% 급등해서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은 오늘 믿을 수 없다는 제목의 리포트 발행하면서 목표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4분기 철도 사업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방산 부문은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예상치 상회했다고 분석했고요. 그 중심에는 30대 수준으로 대폭 성장한 K2 전차의 출고가 있었다고 짚어냈습니다. 또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길 거라고 예상한 점 특징적인데요. 오늘도 주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시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을 내주 공개할 것이란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일제히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는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전쟁 종식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반종민 소장님. 예,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이제 전 거래 때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종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밤사이 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키스 켈로그 특사가 이 내용을 좀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결국 평화 계획 제시는 다음 주 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오늘 증시에서 굉장히 좀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오늘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에도 주가의 지속성보다는 결국 테마의 지속성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가 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차 다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일 때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와 만나서 각 국가별 대화가 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실제 내용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에는 테마로서 지속성은 계속 좀 종전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목별로 좀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건주를 좀 살펴봤을 때 모듈러 주택인 SY 스틸텍, 그리고 SG, 그리고 그 전진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재건 테마주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추후에 다시 테마가 불거졌을 때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많다 한다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HD 현대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에버다임의 경우에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까,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종전 기대 심리가 사라진 것과 기대감이 지연된 거는 다르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조금 계속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AI 테마 얘기입니다. 이거 정도 깊이 들어가면은 하드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이렇게 나뉘는데 시장에서는 둘 중 어느 종목이, 어느 업종 섹터가 올해 AI 랠리를 이끌지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남인우 수장님, 이 투자 비중 가장 잘 보시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 이 이슈를 받고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엔비디아냐 펠런티아냐, 아주 이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주가 한번 상승률, 최근에 양사의 주가 상승 한번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부터 한 50% 정도 올랐다가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펠론티아는 작년에 25달러던 것이 자그마치 4배 정도 오른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 근래로 보면은 엔비디아 즉 하드웨어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펠론티아 주가도 올려주시죠. 펠론티아는 계속 지금 많이 좋죠. 예. 많이 네, 좋아졌습니다. 막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조금 더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제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또 예능커님께 돌발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능커님, 가끔 프라이드 치킨하고 양념 치킨하고 둘 다 먹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정말 고민되는 순간인데 저라면 반반을 시켜 먹겠습니다. 아니 한 마리 다 시키면 되지 왜 그거를 반반. 아니죠. 반반을 시키고 치즈볼을 추가해서 먹어야죠. 아 그런가요? 예, 네, 치즈볼도 뭐 추가하면 될 텐데. 아침부터 예. 참 침이 고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프라이드도 먹고 싶고 양념치킨도 먹고 싶을 때는 주로 반반 치킨만 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하이닉스를 들어가야 되느냐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신데 저는 바벨 전략 즉 바벨이 뭡니까? 양쪽의 아령을 무게를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6대4 내지는 5대5의 바벨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AI는 저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에 꼭 AI 관련주들은 30% 반도체도 포함되는 겁니다. 30% 이상은 꼭 포지션에 넣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맥시멈 치우치면 6대4, 그렇지 않으면 5대5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치킨으로 치면 반반, 그리고 중국집으로 치자면 짬짜면 전략, 즉 바벨 전략을 세워보자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김선영 대표님께서 화장품 섹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전략 세워야 되죠? 매주 금요일마다 섹터나 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오랜만에 지난 트럼프 1기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다이어리를 열어봤는데 네. 이거 딱 보여가지고 제가 작가님께 바로 보냈습니다. 화장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1기 때 분위기를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내에서 중국산 화장품을 대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 트럼프 1기 때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증명하듯이 최근에 이제 아모레 실적 발표 나왔어요. 이제 아모레 퍼시픽으로 실적 발표 나왔는데 매출액이 한 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64% 증가했는데 이게 서구권 중심으로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난 1기에 이어서 이제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화권이 27%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갖다 거의 이제 글로벌 그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미국과 일본, 유럽과 인도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뭐 기업들 많이 설명드릴 때 저는 뭐 한 곳에서 돈 버는 기업보다는 이제 여러 군데서 돈 버는 기업을 좋아한다. 여기서 못 보면 이쪽에서 커버링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SI 그룹 기업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확실히 대중국의 어떤 수출 비율이 높았는데 지난 트럼프 1기 때 이후부터 포트폴리오가 좀 넓어지면서 확실히 좀 안정을 찾은 것 같다. 하지만 중국도 좀 밸런스를 맞추겠다라고 이제 아모레 그룹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2017년 당시 제가 수치를 적어놓은 걸 보니까 당시에 21%였던 중국산 화장품 비율이 24년도 기준으로 9%까지 낮춰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게 9%에서 22%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히 중국산을 대체를 했다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우리나라 K-팝도 엄청 인기 많죠. 뭐 가수들 가가지고 이제 광고 찍고 하다 보니까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의 중국산 비중이 7% 정도가 되는 게 제일 최근의 수치였는데 현재 중국산 화장품은 관세가 미국의 25%입니다. 근데 트럼프 최근에 10% 추가하겠다 했죠. 그럼 35%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0%. 0%.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이득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K 푸드, 뭐 K 가수도 되게 인기가 많고 엔터도 인기 많은데 K 화장품 관련주도 확실히 이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지고 밸런싱이 잘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과거부터 투자 일지 하나하나 다 다이어리로 정리를 해두고 계신 거예요. 네, 쓸데없는 습관이죠. 쓸데없는 습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손창현 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아마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 순위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가 1.49달러였는데 예상치를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1.86달러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주가가 별로 좋지 않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매출 규모가 생각보다는 높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시장의 약재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제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기업들 팔란티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로 오늘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력 인프라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OCI,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 발표를 하는지 보시고 또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실적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나온 거 보니까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하면서 인터넷 업체로는 최초로 연매출 10조를 달성했는데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 분위기면 되게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10조 원을 돌파를 했던 것도 있지만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네. 전 분기로 살펴봤을 때도 계속 좀 그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도 가능하게 하지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 체크포인트와 네이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슈앤전략 내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